25년 전 남자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게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결혼 생활도. 그래서 도망치듯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25년 후 전처의 부고 소식에 장례식장을 찾은 남자는 조문받는 남매의 목 뒤에 붉은 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점은 남자의 집안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이혼할 땐 아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붉은 반점 뒤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11월에 바람이 불었다. 윤태진은 검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장례식장 입구 앞에 섰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한서영.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게 언제였던가. 25년이었다. 꼭 25년이 지났다. 부고 문자는 사흘 전 새벽에 왔다. 태진은 그날도 새벽 2시가 넘도록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회사 자금 문제로 머리가 지끈거리던 참이었다. 낯선 번호였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열었다. 한서영 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태진은 그 짧은 문장을 3번 읽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서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다. 25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을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된 벽 하나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안에 있었다. 큰 곳이 아니었다. 복도도 좁고 조명도 어두컴컴했다. 국화꽃 냄새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다. 태진은 조이금 봉투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복도에는 조문객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서영이 일하던 곳의 이웃이거나 오래된 지인들인 듯했다. 태진은 그들을 지나쳐 빈소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멈췄다. 안을 들여다보니 영정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서영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태진이 기억하는 그 얼굴이 아니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 야윈 뺨, 그럼에도 잔잔하게 웃고 있는 눈. 태진은 고개를 숙이고 빈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이었다. 빈소 한쪽에 2사람이 서 있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와 23쯤 되어 보이는 남자. 남매처럼 보였다. 둘 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조문객이 들어서자 2사람은 나란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태진도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허리를 숙인 2 남매의 목덜미가 눈에 들어왔다. 태진의 발이 딱 멈췄다. 붉은 반점. 2사람의 목덜미 오른쪽.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태진은 눈을 깜빡였다. 잘못 본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했다. 2사람 모두 같은 자리에 작고 둥근 붉은 반점이 있었다. 태진의 손에서 조이금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가 났지만 그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반점은 태진도 알고 있었다. 아니, 태진의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야기였다. 윤씨 집안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유전 반점, 목덜미 오른쪽에 작고 붉게 돋는 점. 태진의 아버지에게도 있었다. 태진 자신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아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했다. 태진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더듬었다. 손끝에 작은 반점이 닿았다.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간신히 옆 기둥을 붙잡았다. 설마 저 아이들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남매 중 여자 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눈매가 서영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훨씬 강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다. 태진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미안합니다. 발이 걸려서. 거짓말이 목에 걸렸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키가 크지 않았다. 어깨가 좁았다. 하지만 등줄기는 꼿꼿했다. 무게를 오래 짊어진 사람의 등이었다. 저 아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25. 태진은 그 나이를 되짚었다. 25. 25년 전이면 이혼하던 바로 그 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태진은 영정 앞에 섰다. 향을 피우고 2번 절을 했다. 고개를 숙이는 동안 사진 속 서영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다. 25년 전 서영은 28이었다. 늘 조용했고 늘 양보했다.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었다. 태진이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혼자 밥을 먹었고 늦게 들어와도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이혼을 결심한 것은 태진이었다. 서영이 아니었다. 태진은 그때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신이 없었다.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혔다. 모든 게 짐처럼 느껴졌다. 아내도 결혼도 그 좁은 방도. 서영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울지 않았다. 다만 손이 살짝 떨렸을 뿐이었다. 태진은 그 손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뒤에서 조문객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키웠대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빈소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러게요. 남편이 일찍 떠났나 봐요. 아니래요. 들으니까 이혼이래요. 아이고. 딸이 대학도 못 갔대요. 동생 병원비 때문에. 남자애가 어디 많이 아프대요? 희귀병이라던데. 어머니 혼자 감당을 못해서 딸이 어릴 때부터 일을 했다네요. 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어 나왔다.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 멈춰서서 벽에 손을 짚었다. 조용했다. 그런데 귓속에서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울렸다. 딸이 대학도 못 갔대요. 동생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 혼자 감당을 못해서. 태진은 눈을 감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매 중 남자 쪽이었다.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안색이 창백했다. 몸이 좋지 않은 듯 어깨를 살짝 구부리고 있었다. 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썹 모양, 손가락의 마디, 귀의 생김새.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가슴속 어딘가가 아려왔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25년 동안 아비 없이 컸다면, 그리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면. 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그 뜨거움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전에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빈소 쪽에서 딸이 나왔다. 지아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남자아이가 누나 하고 불렀으니까. 지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조용히 남동생 옆에 앉았다. 그리고 등을 살며시 두드려 주었다. 밥 먹었어? 누나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누나는 먹었냐고. 지아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다. 먹었어. 남동생은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태진은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바라보았다. 두 남매는 태진을 보지 못했다. 태진은 돌아서지 않았다. 돌아설 수가 없었다. 저것이 내 아이들이라면, 25년을 저렇게 둘이서만 버텨왔다면, 그 25년 동안 나는 어디 있었던가. 태진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오래된 죄책감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새로 태어난 것이었다.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늦가을 바람이 지나갔다. 태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조이금 봉투는 아직 손 안에 쥐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내 아이들인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떨리는 물음이었다. 대답을 듣기가 두려운 물음이었다. 하지만 태진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장례식장을 나서고 나면 그 물음을 가슴에 품은 채 그냥 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11월의 하늘은 차갑고 높았다. 태진은 마지막으로 빈소 쪽을 돌아보았다. 지아와 지우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서영에게,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25년 앞에,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 이후 그의 삶은 달라질 것이었다. 태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장 근처 작은 식당에 혼자 앉아 소주잔을 채우고 또 채웠다. 안주는 손도 대지 않았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 몸이 이미 감각을 잃은 것 같았다.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장면만 반복되었다. 허리를 숙이는 두 남매의 목덜미. 그리고 그곳에 찍혀 있던 붉은 반점. 태진은 빈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래전 일이었다. 태진이 12살 때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다가 말했다. 태진아, 너 목덜미 봐라. 어린 태진이 손을 뻗어 더듬었더니 작고 도톰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아버지도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있었다. 우리 집안 남자들만 생기는 거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한테도 꼭 생긴다. 어린 마음에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태진은 다시 술을 따랐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비서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달라고. 그리고 혼자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지 정해놓지 않았다. 그냥 달리다 보니 어느새 서영이 살았다는 동네 근처에 와 있었다. 장례식장 조물록에서 주소를 눈여겨봐 두었던 것이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는데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낡은 빌라촌이었다. 골목이 좁았고 담벼락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낡은 화분들이 계단 옆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가꾼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태진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냥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바라보았다. 저 골목 어딘가에서 서영이 살았을 것이다. 저 좁은 골목을 아이들이 오가며 자랐을 것이다. 태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부터였다. 서영의 지난 25년을 알고 싶었다. 아니, 알아야 했다.
태진은 아는 사람을 몇 명 수소문했다. 조용히 부탁했다. 서영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봐 달라고. 이틀 후 자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진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서영은 이혼 직후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이었다. 그 돈도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것이었다. 이혼하고 2달 뒤 딸 지아가 태어났다. 혼자였다. 병원에서 이름을 적을 때 아버지 칸을 비워두었다.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친정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았고 친정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상태였다. 서영은 산후조리원은 꿈도 꾸지 못했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아이를 돌봤다. 그로부터 2해 뒤 아들 지훈이 태어났다. 태진은 숫자를 되짚었다. 이혼하고 2달 뒤에 딸이 태어났다. 그 말은 즉 이혼 당시 서영은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왜? 태진은 그 물음 앞에서 오래 멈추었다. 서영의 직업 기록은 길고 또 길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건물 계단 청소, 전단지 배포, 반찬 가게 보조. 한 가지 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에 2가지, 어떤 날은 3가지 일을 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이집 문이 닫기 전에 마치는 일만 골랐다. 지훈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야간 일도 시작했다.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아이들 아침밥은 거르지 않았다. 이웃 주민의 말이 자료 안에 짧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 줄이었다.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영 씨 방은 늘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진은 그 한 줄을 읽고 자료에서 눈을 떼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지훈이 6살 때 처음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갑자기 쓰러졌다. 손발이 저리다고 했다. 눈이 침침하다고 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빈혈이라고 했다. 그 다음 병원에서는 성장통이라고 했다. 3번째 병원에서야 겨우 이름 있는 진단이 나왔다. 희귀병이었다. 1000명 중 1명이 걸릴까 말까 한 유전신경 질환이었다. 한 번에 나을 수 없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었다. 서영은 그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 태진은 그 장면을 상상했다. 하얀 형광등 아래 좁은 복도, 아무도 곁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었을 서영을. 태진은 주먹을 쥐었다. 딸 지아가 대학 입학을 포기한 것은 19살 때였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깝다고 했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 하지만 지아는 스스로 포기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든데 그 돈을 쓸 수가 없었다. 동생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보였다. 지아는 19살부터 일을 시작했다. 공장, 카페, 편의점. 어머니처럼 하루에 2가지 일을 했다. 학교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길 나이에 지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것도 불평 한마디 없이. 태진은 자료 속 지아의 사진을 보았다. 최근에 찍힌 사진이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웃지 않았다. 표정이 없었다. 아니, 표정을 잃어버린 얼굴이었다. 25살이 저런 얼굴이어도 되는가. 태진은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자료 중에 짧은 메모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영의 지인이 전한 말이었다. 서영이 아이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했다.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면
꼭 존경해야 해. 태진은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멈추었다. 다시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버린 여자였다.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 욕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서영은 달랐다. 혼자 새벽까지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존경해야 한다고 했다. 태진은 자료를 덮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처음으로 무너졌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깊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25년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소리였다. 한참이 지났다. 태진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저녁이 오고 있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불빛들 아래 어딘가에 지아와 지훈이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를 잃고 처음 맞는 밤을 두 사람이 함께 버티고 있을 것이었다. 태진은 오랫동안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25년 전 그가 도장을 찍고 돌아서던 날, 서영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있었다. 서영은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짐이 될까봐, 걸림돌이 될까봐, 그 결심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그 말을 삼켰을까. 태진은 그 마음을 이제야 헤아렸다. 25년이 지나서야, 서영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날 밤 태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불을 끈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이름을 얻는 동안 내 아이들은 저 좁은 골목에서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었다. 내 아이들의 어머니는 새벽까지 불을 켜고 혼자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제 없다. 태진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것이 눈 아래로 흘렀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참을 이유가 없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이었다. 마음껏 무너져도 되는 밤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태진은 사흘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서영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다. 눈을 뜨면 두 남매의 목덜미가 보였다.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25년 전 수첩이었다. 이사를 몇 번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따라온 것이었다. 태진 자신도 왜 버리지 못했는지 몰랐다. 수첩을 펼쳤다. 빛바랜 페이지 안에 서영의 글씨가 있었다. 장을 볼 때 사야 할 것들을 적은 메모였다. 계란, 두부, 시금치, 된장. 소박한 글씨였다. 동그랗고 꼼꼼한 글씨였다. 태진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태진이 두 번째로 사람을 시킨 것은 서영의 생활 기록이 아니었다. 서영이 아이들에게 남긴 것들이었다. 유품, 편지, 아이들에게 전해진 말들. 며칠이 걸렸다. 자료는 많지 않았다. 서영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적은 것들 안에 25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영은 반지하 방에서 12년을 살았다. 창문 아래로 행인들의 발이 보이는 방이었다. 여름에는 습했고 겨울에는 냉골이었다.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았다. 그러다 지아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겨우 작은 빌라 2층으로 옮겼다. 보증금은 지아 몰래 들어온 갯돈으로 마련했다. 이사 가는 날 서영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햇빛 드는 데서 살자. 지아는 그날 어머니가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아의 기억 속에 어머니의 웃음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태진은 그 말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햇빛 뜨는 데서 살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소망이었을까. 서영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아이들 아침밥을 먼저 차렸다. 밥과 국과 반찬 하나. 반찬이 없는 날에는 계란 후라이를 했다. 그것도 없는 날에는 김에 참기름을 발랐다. 하지만 밥은 항상 있었다. 아이들이 굶고 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서영은 첫 번째 일터로 갔다. 오전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다. 계단을 쓸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정리했다. 점심은 대부분 건너뛰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아껴야 했다. 오후에는 식당으로 갔다. 주방 보조였다.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했다. 손이 늘트고 갈라져 있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저녁을 차렸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뒤 다시 나갔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반이었다. 씻고 잠들면 새벽 3시. 2시간 남짓 자고 다시 5시에 일어났다. 그 생활을 수년 동안 반복했다. 태진은 그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계산해 보았다. 하루 수면이 2시간. 그것도 매일이 아니었다. 지훈의 병이 악화되면 병원을 오가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있었다. 태진은 자신의 하루를 떠올렸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다. 저녁에는 술 약속이 있었다. 주말에는 골프를 쳤다. 같은 25년이었다. 같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이토록 달랐다. 서영이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다.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를 샀다. 신발은 몇 년을 신었다. 미용실은 동네 저렴한 곳을 1년에 2번 갔다. 병원도 아팠을 때만 갔다. 그것도 참을 수 있으면 참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달랐다. 지아가 공부방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했다. 지훈의 치료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형편이 너무 어렵던 한 해 서영은 자신의 보험을 해지했다. 해지 환급금으로 지훈의 수술비를 댔다. 자신의 노후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할 틈이 없었다. 태진은 그 대목에서 자료를 덮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서영이 쓰러진 것은 올봄이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늘 피곤하게 살았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병원에 간 것은 지아가 억지로 데려가서였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위암이었다.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일찍 발견했다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서영은 몸에 이상이 느껴져도 병원 갈 시간을 내지 못했다. 돈도 아까웠다. 수술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영은 가을까지 버텼다. 지훈의 다음 치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놀랐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느냐고. 서영은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태진은 그 말을 읽는데 목이 메었다. 할 일.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아이들 걱정을 놓지 못한 어머니. 그것이 서영이 버틴 이유였다. 서영은 마지막 몇 달 동안 손으로 편지를 썼다. 지아에게 한 통, 지훈에게 한 통. 몸이 좋지 않아 글씨가 고르지 않았다. 중간중간 흔들리고 번진 자국이 있었다. 지아에게 쓴 편지는 길었다. 태진은 그 일부를 전해받았다. 직접 읽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것만큼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서영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지아야, 내가 대학을 포기하던 날 엄마는
밤새 울었다. 너한테는 표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빚은 엄마가 다 가지고 간다. 너는 내 인생 살아라. 동생 다 낳거든. 그때는 내 꿈 찾아라. 늦지 않았다. 태진은 거기서 멈추었다. 더 읽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지훈에게 쓴 편지는 짧았다. 몸이 더 안 좋아진 뒤에 쓴 것이라 글씨가 더 많이 흔들렸다. 지훈아, 꼭 나아라. 그게 엄마 소원의 전부다. 단 2줄이었다. 하지만 그 2줄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큰지 태진은 알 것 같았다. 2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리고 손이 트도록 일을 하고 자신의 보험을 해지하고 마지막까지 버틴 어머니의 소원. 그것이 고작 2줄 안에 다 있었다. 꼭 나아라. 그게 엄마 소원의 전부다. 태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늦가을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다. 25년 전 그가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도 이런 날씨였다. 그때 태진은 홀가분하다고 생각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짐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서영이 혼자 지고 간 것이었다. 무거운 짐을 서영 혼자 지고 25년을 걸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끝내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것이었다. 태진은 손으로 창문을 짚었다. 유리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손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진은 처음으로 2 남매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무슨 말을 할지는 몰랐다. 아버지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지도 몰랐다.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다. 저 2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서영이 혼자 지켜온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태진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59세, 중견기업 대표, 반듯한 이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거울 속 남자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냥 25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였다.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이었다. 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늦었지만 가야 했다. 아직 살아있는 2 아이에게, 서영이 끝까지 지켜온 2 아이에게. 이제는 자신이 가야 할 차례였다. 지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울지 않았다. 장례식 사흘 내내 울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손을 잡아주어도, 위로의 말을 건네도 지아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다.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울 틈이 없는 것이었다. 장례 절차를 챙겨야 했다. 병원비 정산을 해야 했다. 지훈의 다음 달 치료 일정도 확인해야 했다. 지아는 19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울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할 일 목록을 떠올렸다. 그러면 눈물이 들어갔다. 눈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항상 있었으니까. 태진이 2 남매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지인을 통해서였다. 장례식장에서 지아와 지훈을 본 뒤로 태진은 조용히 2 사람의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았다. 알면 알수록 가슴이 무거워졌다. 특히 지아의 이야기는 태진을 오랫동안 말을 잃게 만들었다. 지아는 중학교 때부터 달랐다. 또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 지아는 집에 오면 먼저 동생부터 챙겼다. 지훈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이다. 자주 쓰러졌다. 손발이 저리다고 했다. 눈이 침침하다고 했다. 지아는 어머니가 일 나간 사이 동생 곁에 있었다. 지훈이 아프다고 하면 등을 두드렸다. 열이 나면 찬 수건을 이마에 올렸다. 15살짜리 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아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자랐다. 고등학교 3학년 지아는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선생님은 지아의 성적표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지아야, 너 이 정도면 어지간한 대학은 다 간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지아는 잠깐 생각했다. 사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지훈 때문에 병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생긴 꿈이었다. 아픈 사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취업할 거예요. 선생님이 놀랐다. 취업? 왜? 성적이 아깝잖아. 집안 사정이요. 지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한참 지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생각해봐라. 지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선생님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살 봄 지아는 처음으로 공장에 취직했다.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이었다. 하루 10시간 서서 일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다. 손가락이 부르텄다. 허리가 아팠다. 발이 퉁퉁 부었다.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제일 먼저 지훈의 치료비를 챙겼다. 그 다음이 집 월세였다. 그 다음이 생활비였다. 지아 자신을 위한 돈은 마지막이었다. 아니, 대부분은 남지 않았다. 옷은 어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 입었다. 신발은 밑창이 닳도록 신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았다. 공장 일을 2년 하고 나서 지아는 카페로 옮겼다. 공장보다 시급이 조금 높았다. 그리고 오전 근무가 끝나면 오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지아는 오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추가했다. 하루에 2군데를 뛰었다. 오전 6시 카페 오픈, 오후 2시 카페 퇴근, 오후 3시 편의점 출근, 저녁 10시 편의점 퇴근. 집에 오면 밤 10시 반이었다. 밥을 차려 먹을 기운도 없는 날이 많았다. 라면을 끓이거나 편의점에서 남은 삼각김밥을 가져왔다. 씻고 누우면 자정이 넘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그 생활이 2년 넘게 이어졌다. 지훈의 병은 좋아지지 않았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악화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치료비를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의사, 더 새로운 치료법, 그것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지아에게 말했다. 누나,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 지아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무리는 무슨, 나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마. 누나 손 봐봐. 다 갈라졌잖아. 지아는 손을 등 뒤로 숨겼다. 괜찮아. 핸드크림 바르면 돼. 지훈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아가 잠든 줄 알고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었다. 지아는 눈을 감은 채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지훈이 들을까봐. 서영이 쓰러진 날은 지아가 이중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이었다. 현관을 열었더니 지훈이 전화를 하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나, 엄마가. 지아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뛰어들어갔다. 서영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지아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신을 차렸더니 구급차 아니었고 지훈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다. 위암, 말기. 지아는 의사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였다. 복도로 나와 지훈 모르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했다. 눈이 부은 채로 나왔다. 지훈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괜찮아? 응.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지아는 웃었다. 지훈은 그 웃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지키며 살았다. 서영이 투병하는 동안 지아는 일을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늘렸다. 병원비가 더 들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다가 면회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지훈 밥을 챙겼다. 지훈이 잠들면 그때야 밀린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다 마치면 새벽 2시였다. 누울 자리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꿈을 꿀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태진은 지아의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사실에 오래 멈추었다. 지아가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 서류에도 병원 보호자 란에도 그 어디에도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지아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번은 친한 친구가 물었다고 한다. 지아야, 너 아빠는? 지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없어. 그 한마디였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서운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없어. 태진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없어. 딸이 25해를 살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다. 있지만 없는 사람.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태진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지아는 더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었다. 표정이 더 없어졌다. 하지만 지훈 앞에서만큼은 달랐다. 지훈이 힘들어하면 옆에 앉았다. 등을 두드렸다. 밥을 차렸다.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이제 지아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었다. 25살이었다. 꿈을 접은 지 6해가 지났다. 피곤하지 않을 리 없었다. 무너지고 싶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지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지훈이 있었으니까. 지훈이 보고 있었으니까. 무너지면 그 아이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태진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저렸다. 오래 앉아 있었던 것이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태진은 외투를 걸치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가장이었다. 19살부터 가장이었다. 아버지 없이, 아무도 대신해주는 사람 없이, 오직 혼자서 그 무게를 지아 혼자 지고 살았다. 그 무게는 원래 내가 져야 할 것이었다. 태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늦은 걸음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야 했다. 그 아이 앞에 서야 했다. 아버지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의 일이었다. 지금은 그냥 가야 했다. 그것만 알았다. 태진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지훈의 치료 기록을 들여다보면서였다. 처음에는 그냥 아들의 병을 이해하고 싶었다.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지훈의 치료 기록을 조용히 입수했다. 의사 출신 지인이었다. 태진이 부탁하자 꼼꼼히 살펴봐 주겠다고 했다. 며칠 뒤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태진아, 이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태진은 수화기를 바짝 당겼다. 어떤 부분이? 지훈이가 받은 치료 말이야. 처방 내역을 보면 이 병에 맞지 않는 약이 섞여 있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맞지 않는 약이라면 효과가 없는 것들이야. 오히려 치료를 더디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의도적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지만 실수라고 보기에도 너무 반복적이야. 태진의 손이 굳었다. 그 병원 어떤 곳이야? 그게 또 이상해. 겉으로는 희귀질환 전문 병원인데 실제 의료진 구성이 허술해. 그리고 병원 운영 자금 출처가 좀 불투명하더라고. 태진은 천천히 물었다. 뒤에 누가 있어? 지인은 잠깐 머뭇거렸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더 알아봐야 해. 태진은 그날부터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 법인 등록 서류를 뒤졌다.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병원과 연결된 보험회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사흘이 걸렸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추었다. 강민철. 태진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민철. 25년 전 그 이름이었다. 태진은 눈을 감고 25년 전을 떠올렸다. 강민철은 태진의 사업 초기 동업자였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말이 번드르르 했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태진은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 강민철은 태진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것이 드러나던 시점에 태진의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금난이 생겼고 거래처가 끊겼다. 그 혼란 속에서 태진은 서영과 이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혼도 강민철과 무관하지 않았다. 강민철은 당시 서영에게도 손을 뻗었다. 서영이 태진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 했다. 서영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연락을 하고 찾아오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 서영은 그것을 태진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더 힘들어질까봐. 남편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견뎠다. 태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혼하고도 한참 뒤였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강민철은 그 뒤로 잠적했다. 태진은 다시 일어서느라 그를 쫓을 여력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태진은 자료를 더 파고들었다. 강민철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의료와 보험 분야에서 이름을 키우고 있었다. 겉으로는 병원 투자자였다. 여러 병원의 운영에 자금을 댔고 그 대신 운영에 관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보험 비리였다. 희귀질환 환자들을 특정 병원으로 유도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질질 끌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보험 청구 금액이 커졌다. 그 돈의 일부가 강민철에게 흘러들어갔다. 환자가 낫는 것은 강민철에게 손해였다. 환자가 오래 아플수록 돈이 됐다. 태진은 그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틀이 더 걸렸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한 순간 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지훈이 바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지훈의 병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의도적인 치료 지연. 내 아들이 그것의 피해자였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었다. 머릿속이 뜨거웠다. 강민철이 지훈이 서영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다. 지훈이 처음 그 병원에 등록된 시점은 7년 전이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강민철의 자금이 들어온 것은 그보다 2년 전이었다. 그리고 지훈의 치료 기록에 이상한 처방이 시작된 것은 강민철이 병원 운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태진은 지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강민철이 지훈이 서영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지인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병원 등록 서류에 어머니 이름이 나오잖아. 한서영. 그걸 봤다면 알 수 있었겠지. 태진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사람이 서영을 알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서영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지인은 말을 끝맺지 않았다. 끝맺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강민철은 알고도 그랬다. 서영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치료를 늦췄다. 과거의 원한을 이 아이에게 갚은 것이다. 태진은 그날 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그냥 있었다. 강민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25년 전 그 얼굴이었다. 웃는 얼굴이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 뒤에 이런 것이 있었다. 서영을 괴롭히고 태진의 사업을 흔들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 죄 없는 아이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태진은 주먹을 쥐었다. 이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다. 이건 범죄였다. 태진은 다음 날 새벽부터 움직였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넘겼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강민철을 직접 겨냥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측의 처방 기록 원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 그리고 피해 사례가 지훈 씨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걸리겠어? 빠르면 한 달. 하지만 상대가 워낙 꼼꼼하게 숨겨놨다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달. 지훈의 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화되고 있었다.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태진은 알고 있었다. 태진은 변호사와 헤어지고 나서 차 안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강민철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훈의 치료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었다. 그 병원에서 나와야 했다. 제대로 된 곳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 했다. 태진은 아는 의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병명을 설명하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을 물었다. 국내 몇 군데와 해외 병원 이름이 나왔다. 태진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이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법적인 싸움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의 순서였다. 그날 저녁 태진은 오랫동안 서영의 영정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은 태진이 몰래 장례식장에서 찍어둔 것이었다. 서영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2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강민철의 그늘 아래 자신의 아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몰랐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태진은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영아.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늦었다. 많이 늦었어. 말이 거기서 막혔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한다. 그 사람 반드시 법 앞에 세운다. 그리고 우리 아들, 내가 살린다. 방안이 조용했다. 서영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태진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다. 늦었지만 왔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태진은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강민철을 무너뜨려야 했다. 지훈을 살려야 했다. 지아 앞에 서야 했다. 하나씩이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25년 전처럼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었다. 태진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래도 나가야 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태진이 두 남매의 집 앞에 선 것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동을 끈 채로 손이 차가웠다. 히터를 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히터는 켜져 있었다. 그냥 손이 차가웠다. 태진은 거울을 보았다. 59세 남자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다. 머리에 흰 것이 많았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25년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저 얼굴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저 얼굴을 보여줄 자격이 있는가? 태진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다.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가야 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지훈의 시간이 없었다. 빌라 계단을 올랐다. 2층이었다. 계단 옆에 낡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시든 꽃이 담겨 있었다. 누가 물을 주지 못한 것이 한참 된 것 같았다. 서영이 키우던 것이리라. 태진은 그 화분을 한번 내려다보고 계속 올라갔다. 2층 복도 끝 문 앞에 섰다. 초인종 옆에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다. 한지아. 한지훈. 태진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다. 한지아. 한지훈. 서영의 성을 따랐다.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태진은 손을 내렸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지하였다. 낡은 집안에서 나오는 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편한 옷차림이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다 태진을 알아보았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사람이었다. 지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세요? 물음이 아니었다. 경계였다. 태진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장례식장에서 뵀습니다. 저는 윤태진이라고 합니다. 지아는 잠시 태진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조이금 봉투 떨어뜨리셨던 분.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태진은 말을 꺼내려다 멈추었다. 현관문 앞이었다. 서 있는 채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태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다. 겁이 없었다.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 온 사람의 눈이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비켜주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좁은 집이었다. 거실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공간에 낡은 소파와 작은 탁자가 있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살림살이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정돈되어 있었다. 지아가 치우고 닦은 것이 느껴졌다. 지훈은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태진이 들어서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태진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볼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지아와 닮은 눈이었다. 그리고 그 눈 아래 목덜미에 붉은 반점이 보였다. 태진은 시선을 거두었다. 지아는 태진 앞에 앉았다. 차를 내오지 않았다.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지아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말씀하세요. 짧고 단호했다. 태진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다. 차 안에서 여러 번 되뇌었다. 그런데 막상 지아 앞에 앉으니 그 말들이 모두 사라졌다. 결국 그냥 말했다. 저는 한서영 씨의 전 남편입니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지아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지훈이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2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뒤에야 두 분이 제 자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는요. 목소리가 낮았다. 2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태진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았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다. 가슴 어딘가가 날카롭게 베이는 것 같았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지아는 태진을 바라보았다. 차갑지 않았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다.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는 눈. 처음부터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눈이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태진에게는 분노보다 더 아팠다. 태진이 다음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지훈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 기침이 점점 깊어졌다. 몸이 앞으로 꺾였다. 담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아가 번개같이 일어났다. 지훈아. 지훈의 등을 두드렸다. 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 그러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지훈아. 지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태진이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지훈 곁에 무릎을 꿇었다. 맥을 짚었다. 호흡을 확인했다. 숨은 쉬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구급차 불러야 합니다. 태진이 말했다. 지아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번호를 누르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태진은 그 모습을 보았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딸. 혼자 감당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딸. 태진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태진은 지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아는 짐을 챙겼다. 병원 서류, 진료 기록, 약 봉지.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왔다. 지훈을 들것에 옮겼다. 지아가 따라 내려갔다. 태진도 따라갔다. 지아가 뒤를 돌아보았다. 태진과 눈이 마주쳤다. 지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그냥 앞으로 걸어갔다. 태진은 그 뒤를 따랐다. 병원 응급실은 밝고 소란스러웠다. 의사들이 지훈을 데려갔다. 지아와 태진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나란히라고 하기에는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빈 의자 하나가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앞을 바라보았다. 태진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이 지났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지금 왔어요? 물음이었다.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로 묻는 것이었다. 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겠죠. 네. 엄마답네요. 지아는 짧게 말하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태진은 알 것 같았다. 섭섭함도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딸의 말이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뒤로 미루었던 어머니를 그 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또 한참이 지났다. 태진이 말했다.
지훈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말입니다. 지아가 고개를 돌렸다.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태진은 천천히 설명했다. 치료 기록에 이상한 처방들, 병원 뒤에 있는 자금 흐름, 그리고 강민철이라는 이름. 지아는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천천히 쥐어지는 것이 보였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주먹이 되어갔다. 태진이 말을 마쳤다. 지아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증거 있어요. 모으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지아가 낮게 말했다. 지훈이 치료 제대로 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진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앉아 있었다. 나란히. 그러나 아직은 멀리.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병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지금 방식의 치료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들어가고 나서 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등이 보였다. 좁은 어깨, 꼿꼿한 등줄기. 태진은 그 등을 바라보았다. 19살부터 저 등으로 모든 것을 버텨온 딸. 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지아 곁으로 다가갔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섰다.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에 밤이 깊어 있었다. 태진이 조용히 말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지훈이만 생각합시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지아가 작게 말했다. 지훈이 꼭 살려야 해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딱 한 번 흔들리고 다시 잠잠해졌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립니다. 반드시. 그 말이 복도 안에 조용히 머물렀다. 약속이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딸에게 건네는 약속이었다. 태진은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지아가 먼저 가라고 했다.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있겠습니다. 지아는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다. 말은 많지 않았다. 가끔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뽑아 마셨다. 간호사가 지나가면 눈으로 쫓았다. 지훈의 병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앉아 있었다. 새벽 2시쯤 지아가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까무룩 잠든 것이었다. 버티다 버티다 쓰러진 잠이었다. 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든 얼굴은 달랐다. 낮에 보았던 그 단단한 얼굴이 아니었다. 25살짜리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피곤하고 지친, 그러나 아직 어린.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조용히 지아의 어깨 위에 덮었다. 지아는 깨지 않았다. 태진은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춥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은 곧장 움직였다. 병원에서 나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아이 상태가 나빠졌어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다. 태진은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의사 지인에게 연락했다. 지훈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지인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국내에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2군데 있어.
한 곳은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 한 곳은 세브란스. 둘 다 내가 아는 교수가 있으니까 연결해 줄게. 부탁합니다. 해외는? 태진은 잠깐 멈추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이 분야 권위자가 있어. 그리고 미국 존스 홉킨스도 사례가 많아. 연락해 볼까? 해 주십시오. 태진은 전화를 끊고 수첩에 이름들을 적었다. 서울대, 세브란스, 오사카, 존스 홉킨스. 하나하나 줄을 그어가며 확인할 순서를 정했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두렵지 않았다. 태진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았다. 막히면 돌아갔다. 돌아갈 수 없으면 부수었다.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었다. 강민철 쪽 일은 변호사가 맡았다. 하지만 태진도 손을 놓지 않았다. 직접 발로 뛰었다. 강민철이 운영에 관여한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환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무서워했다. 강민철의 힘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명씩 찾아갔다. 커피를 사고 밥을 샀다.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 강요하지 않았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러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열흘이 지났을 때 피해자가 6명이었다. 보름이 지났을 때 12명이 되었다. 변호사는 그 진술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지우는 새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였다. 담당 교수가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했다.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전 치료가 잘못됐습니다. 이 병에 맞지 않는 처방이 오래 이어졌어요. 그게 오히려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태진은 주먹을 쥐었다. 교수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방식이 이 유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태진이 물었다. 수술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교수는 잠깐 생각했다. 오사카 쪽에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시킨 팀이 있어요. 연락을 해볼 수는 있는데 보장은 없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교수가 태진을 바라보았다. 보호자 되십니까? 태진은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입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다. 교수는 더 묻지 않았다. 지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태진은 지아의 손이 잠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오사카 쪽에서 답이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태진은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낮에는 강민철 관련 자료를 정리했다. 저녁에는 병원에 갔다. 밤에는 해외 병원 자료를 찾았다. 몸이 버텨주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지훈의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멈추면 생각이 몰려왔다. 25년의 시간이, 서영의 얼굴이, 지아의 차가운 눈빛이, 그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버티기 어려웠다. 그러니 움직였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죄책감보다 할 일이 앞에 있었다. 오사카에서 답이 왔다. 지훈의 검사 자료를 보낸 뒤였다. 담당 의사의 답변은 조심스러웠지만 희망이 있었다. 비슷한 유형의 환자를 3명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3명 중 2명이 수술 후 호전되었다고 했다. 지훈의 경우 직접 보아야 정확히 알겠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태진은 그 답변을 3번 읽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진은 곧장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아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다. 어디서요? 일본 오사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요?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다 감당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아까보다 조금 달랐다. 딱딱한 것이 살짝 풀린 것 같았다. 기대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래도 기대를 품기 시작할 때의 목소리였다. 강민철 쪽은 그 무렵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피해자 진술이 12명을 넘어서면서 변호사 쪽에서 본격적으로 수사 의뢰를 준비했다. 그런데 태진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강민철의 측근 중 한 명이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저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태진은 조용히 물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어느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쓰라고 지시한 기록이요. 강씨 직인이 찍혀 있어요. 태진은 눈을 감았다. 그것이 나오면 달라졌다. 정황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였다. 만나겠습니다. 태진은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다. 변호사는 그 문서를 확인하고 나서 말했다. 이걸로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태진은 알아들었다. 강민철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었다. 태진은 그날 저녁 병원으로 갔다. 지훈의 병실이었다. 지아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동화책이었다. 두꺼운 책이 아니었다. 얇고 낡은 책이었다. 태진이 들어서자 지아가 책을 덮었다. 지훈은 태진을 보았다. 눈빛이 오늘은 조금 달랐다. 조금 더 또렷했다. 새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뒤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태진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지훈에게 말했다. 오사카 병원에서 답이 왔다.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 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언제요? 다음 달 안으로 일정을 잡을 생각이야.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잠시 후 지훈이 물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 때문에 누나도 힘들고 이제 아저씨도. 태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그 호칭이 가슴에 걸렸다. 당연한 것이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다. 확인도 되지 않았고 지아도 지훈도 그렇게 부를 마음이 없을 것이었다. 그래도 그 말이 걸렸다. 태진은 천천히 말했다. 힘든 거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지훈은 태진을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이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다. 태진이 병실을 나오자 지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태진과 눈이 마주쳤다. 지아가 먼저 말했다. 강민철이라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세울 겁니다. 증거가 확보됐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진이 말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에요. 지아는 태진을 바라보았다. 용서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그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지아는 잠깐 더 태진을 바라보다가 병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훈이 부탁합니다. 네. 꼭이요. 꼭. 지아는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태진은 복도에 혼자 남았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진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면 꼭 존경해야 해. 서영이 아이들에게 했다는 그 말. 태진은 눈을 감았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태진은 눈을 뜨고 걸음을 옮겼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았다. 강민철을 법정에 세워야 했다. 오사카 일정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자격을 갖춰야 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사카행 비행기는 아침 일찍 떴다. 태진과 지아, 그리고 들것에 실린 지훈이 함께였다. 공항에서 지훈은 휠체어에 앉았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스스로 걷기가 힘든 상태였다. 그래도 눈빛은 살아 있었다. 출국장을 지나면서 지훈이 지아에게 말했다. 누나, 나 비행기 처음이야. 지아는 웃었다. 나도. 태진은 그 말을 듣고 멈추었다. 두 남매 모두 비행기가 처음이었다. 25살과 23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훈의 휠체어를 밀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오사카 병원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다. 담당 의사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침착했다. 지훈을 처음 보더니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검사를 다시 했다. 이틀이 걸렸다. 결과를 들고 온 의사가 말했다. 통역사가 옆에서 말을 옮겼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지아가 눈을 감았다. 태진은 옆에서 그것을 보았다. 지아가 눈을 감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 짧은 순간 지아의 얼굴에서 단단한 것이 잠깐 녹았다. 금방 다시 돌아왔지만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의사에게, 그리고 여기까지 버텨준 두 남매에게. 수술 날짜는 열흘 뒤로 잡혔다. 그 열흘 동안 태진은 병원 근처 숙소에서 지내며 지훈 곁을 지켰다. 지아도 함께였다. 낮에는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다. 저녁에는 셋이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할 말이 없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훈이 달랐다. 지훈은 태진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는 어떤 일해요? 회사를 운영합니다. 무슨 회사요? 건설 관련 일이에요. 어렵겠다. 어렵습니다. 지훈이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화난 웃음이었다. 태진은 그 웃음을 보고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서영의 웃음을 닮아 있었다. 수첩에서 보았던 그 동그랗고 맑은 느낌. 태진은 밥을 먹는 척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열흘이 지나고 수술날이 왔다. 아침 6시였다. 지훈을 수술실로 보내기 전 지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지훈이 먼저 말했다. 누나, 울지 마. 안 울어. 눈이 빨개. 원래 이래. 지훈이 웃었다. 거짓말쟁이. 의료진이 들것을 밀기 시작했다. 지아의 손이 지훈의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지훈이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지아는 그 문을 바라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태진은 옆에 섰다. 지아가 말했다. 오래 걸리나요? 5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복도 의자에 가서 앉았다. 태진도 옆에 앉았다. 사이에 빈 의자를 두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냥 나란히 앉았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태진과 지아는 그 6시간 동안 복도에 있었다. 중간에 지아가 잠깐 졸았다.
태진은 이번에도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지아가 눈을 떴다. 그리고 외투를 보았다. 치우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태진은 그것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았다. 의사가 나온 것은 오후 2시였다. 지아와 태진이 동시에 일어섰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통역사가 말을 옮겼다. 수술 잘 됐습니다. 예상보다 잘 됐어요. 지아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말이 아니었다. 그냥 숨이 한꺼번에 나오는 소리였다. 태진은 눈을 감았다. 뒤에서 눈물이 밀려왔다. 참았다. 지아 앞에서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을 뜨니 지아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태진은 손을 뻗었다. 그리고 지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태진도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복도 한가운데서 59세 남자와 25살 딸이 나란히 울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래도 되는 눈물이었다. 지훈이 눈을 뜬 것은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다. 지아가 옆에 있었다. 태진은 문 밖에서 기다렸다. 지훈이 깨어났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이 태진을 보았다. 목소리가 작았다. 아저씨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고맙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말했다. 아저씨가 아빠 맞죠? 병실이 조용해졌다. 지아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태진을 보고 있었다. 목덜미에 점 있잖아요. 저도 있고 누나도 있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작부터. 태진은 입을 열지 못했다. 지훈이 작게 웃었다. 말 안 했어요. 누나가 힘들어할까봐. 태진의 눈이 뜨거워졌다. 23살짜리 아들이 누나를 걱정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픈 몸으로. 태진은 천천히 지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훈은 잡힌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왔으면 됐어요. 그 한마디였다. 이제 왔으면 됐어요.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지아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사카의 하늘이 파랬다. 한참이 지났다. 지아가 돌아보았다. 태진과 눈이 마주쳤다. 지아의 눈이 아까와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그렇다고 따뜻하다고 하기도 아직 이른 눈이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무언가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한 눈이었다. 지아가 말했다. 밥 먹었어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먹어요. 제가 사올게요.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좁은 어깨, 꼿꼿한 등줄기.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였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지훈이 퇴원한 것은 수술 후 3주가 지나서였다. 의사는 조심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완치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몇 달이 흘렀다. 강민철은 그 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12명의 진술과 내부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재판은 길었다. 강민철 측은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선고가 나던 날 태진은 법정에 있었다. 지아도 옆에 있었다. 판사가 선고를 읽었다. 태진은 그것을 들으며 생각했다. 서영아, 들었냐? 그 사람 이제 끝났다. 늦었지만
그래도 됐다. 봄이 왔다. 세 사람은 서영의 묘소를 찾았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지아가 먼저 꽃을 내려놓았다. 국화였다. 서영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지아가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왔어.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는 것 같았다. 지훈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혼자 걷는 것이 아직 조금 불편했다. 그래도 지팡이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건강해. 그 말이 떨리지 않은 것이 신기했다. 지훈이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환하게. 수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웃음이었다. 태진은 두 남매 뒤에 섰다. 한 발 물러서서 아직은 그 자리였다. 앞에 나설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묘 앞에서 땅이 차가웠다. 그래도 무릎을 펴지 않았다. 서영아. 목소리가 낮았다. 미안해. 말이 거기서 한동안 멈추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벚꽃잎 하나가 태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25년 동안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아이들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눈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내가 우리 아이들 지킬게.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할게. 말이 끝났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꽃잎이 조용히 떨어졌다. 지아가 태진 옆에 무릎을 꿇었다. 태진이 옆을 보았다. 지아는 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말했다. 엄마가 맞다고 했어요. 태진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 지아가 말을 이었다.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지아가 말했다. 그래도 지훈이 살렸잖아요.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아가 다시 묘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괜찮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이 담담했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담담한 말이 때로는 우는 말보다 더 깊이 닿는다. 태진은 그것을 알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벚꽃이 계속 떨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날아갔다. 지훈이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다.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지아가 작게 웃었다. 태진도 웃었다. 처음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웃는 것이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지훈이 태진 옆을 걸었다. 계단이 좀 있었다. 지훈이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 태진이 팔을 내밀었다. 지훈이 그 팔을 잡았다. 그냥 잡았다. 아무 말 없이. 태진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걸었다. 앞에서 지아가 걸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산길을 내려갔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서로를 부르는 이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쌓아야 할 시간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괜찮았다. 이제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다. 25년이 늦었지만 벚꽃은 그 세 사람의 뒤에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봄이었다. 늦게 온 봄이었다. 하지만 봄은 봄이었다.